우리 지역 이슈를 점검해 봅니다. 뉴스 속 궁금한 소식을 모아 유쾌한 썰로 풀어보는 시간 궁금해 썰.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유수한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박상학 기자입니다. 얼어붙은 경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데요. 특히 청년층에서 체감하는 경제 고통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 연령별로 체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인데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 시기가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보다 이분이 같은 세대로서 더욱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청년 의원이시죠? 이희원 서울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젊은 청년 세대 의원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공감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청년 문제는 가장 큰 게 취업, 그리고 창업, 그리고 나아가서 결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 그 청년분들이 대학교는 다 거의 대부분 다 졸업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 혹은 창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숨고 그리고 또 스스로를 또 비판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게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로서 도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청년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같은 시민으로서 매우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년 이희원 의원과 함께 본격적인 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중 약 13만 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고립과 은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는데요. 은둔 생활을 하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실직이나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됐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 세대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나온 말이죠. 네. 일본에서 버블 경제가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처음에 남자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남자와 더 이상 결혼으로서 혹은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이어갈 필요는 없고 내 스스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남성분들이 도태되고 그리고 방에 숨어지고 그 상황이 반복된 현상이 불과 15년 전쯤에 일본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인데요. 지금 제가 뭐 남자 여자를 갈라서 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로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청년들 남녀 할 거 없이 청년들이 취업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취업난이나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불가 판정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네네. 그렇게 받고 나서 본인들이 스스로 도태됐다 생각하고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부터 저희 MZ세대라고 일컫는 어떤 청년들은 미디어와 매체에 노출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자꾸 숨어서 본인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미디어와 매체가 본인들의 어떤 또 새로운 창구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진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점점 두려워하게 되고 더군다나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더욱더 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의 어떤 결과물로서 조금 도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용 불안 속에서 청년 간의 어떤 청년들 간에도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취준생 사이에서도 여유 있는 친구들은 학력도 높이고 스펙도 쌓으면서 이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알바를 전전하느라 취업 기회마저 놓칠 수 있고
또 이런 힘든 청년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충분히 지금 그런 상황들이 문제가 많이 야기될 정도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것은 지금 어떤 직장의 복지 부분에서 좀 크게 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뭐 대기업이라는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는 중견기업, 누군가는 뭐 소기업,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회사들에 들어가게 되는데, 친구들끼리 만나게 됐을 때도 이 친구가 벌어들이는 연봉, 그 다음에 받는 복지, 그 다음에 혜택,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저 친구보다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또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직장에 풀은 한계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그 회사들만 가고 싶어서 결국에는 더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멈춰지게 되고, 얼마 전 제가 현대자동차 예. 그 뉴스를 봤는데요. 채용을 함에 있어서 경쟁률이 뭐 300대 1 이상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거기가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고연봉 그리고 좋은 복지를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광역 의원이시지만 네. 어떤 지원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취업난, 그리고 결국 그게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저출산과도 관련돼서 이제 사회적 문제로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연쇄적인 것 같아요. 네, 예. 연쇄적인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헝가리의 정책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좋겠다.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주택입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를 싸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원금 자체를 빌려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형식의 어떤 그런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해 준다거나, 네. 혹은 취업 같은 부분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힘들다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좀 그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는 취업 형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연봉과 복지 문제잖아요. 회사에서도 그게 지원이 좀 안 된다면은 나라에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막연한 생각들이긴 한데요.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제가 청년분들을 위해서,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시의회에서도 좀 저희 청년 의원들끼리 다양하게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썰 밀실 룸 카페입니다. 분리된 객실 안에서 TV도 보고 또 음료도 마시며 편하게 휴식하다 갈 수 있는 공간, 바로 룸카페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밀실형 룸카페를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밀실형 룸 카페 청소년들의 출입이 애초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룸카페는 현재 청소년들이 그 출입에 허용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룸카페에서 모여서 뭐 숙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독립된 공간이 네.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네. 신종 룸카페라는 어떤 사업도 좀 네. 진행이 된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밀실이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그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밀실이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다.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사용하는 모텔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에게 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와서 제가 최근 교육청 평생진로국과 상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까지 보고가 들어가서 최근 3월 30일 날 흑석초, 저희 동네 앞에 있는 흑석초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 보호구역 내 50m 그리고 크게는 200m 반경에 이런 업체들이 있는지 알아봤었는데요. 이거는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조만간 사당동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인데 네. 현재 지금 보고가 올라온 걸로 봤을 때는 동작구에는 거의 없고요. 지금 관악구에 좀 몇 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정확하게 개수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게 룸카페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왜냐, 이 룸카페가 등록을 할 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봐야지 알 수 있는 사안이라서 네. 네, 확인된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업소라는 거를 지금 보고를 받아서 직접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뭐 사업도 생기고 네. 이제 이런 종류의 특정 카페도 생기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뭐 청소년들이 여기를 이용했다 그래서 다 탈선을 하는 것이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또 장점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어떤 기준이 네. 좀 명확하다면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가 현재 그 요즘에는 이렇게 법의 울타리를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예 업장 혹은 그 업종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국회나 아니면은 저희 시의회 전문위원실이랑도 상의를 해봤는데 업종 자체를 저희가 막는다면 그거는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들의 어떤 영업권을 침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업주분들께서는 룸카페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변질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또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 업종 자체를 제가 폐쇄를 해버리는 순간 그분들의 어떤 영업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생활권까지 제가 다 침해를 한다는 네. 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업종 자체를 막긴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계도와 단속 앞으로도 진행하신다고요? 네, 네. 계도와 단속은 쭉 진행을 할 것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유해 환경, 그러니까 유해 업소라고 지정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 규제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좀 애매모호한 이런 업소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불시에 주기적인 단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궁금한 지역 이슈에 대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키워드로 준비했는데요. 궁금해 썰 다음 키워드는 재개발 지역의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입니다. 네, 지금 흑석동 일대는 재개발이 많이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서 흑석동에 살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현재 이제 재개발이 진행 중인 흑석 9구역을 통해서 이제 가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통행로다 보니까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진행으로 이제 통행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위험한 길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통학로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해야 되는데요. 예, 학생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또 아침 등굣길에는 1분 1초가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통학로의 안전 문제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흑석동 통학로 문제가 가장 큰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 4월 초에 저희가 학생 그 어머님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9구역과 3구역을 기점으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을로초등학교나 중대부중의 학교를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먼저 그분들은 학교를 보내야 되는 와중에 지금 현재 9구역도 철거를 앞두고 있는 공가 상태인, 그러니까 이주를 하고 있는 공가 상태고요. 그 다음에 3구역은 현재 거의 다 완공이 돼서 막바지. 막바지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이로 지나다니는 그 길에 이제 통학로가 있는데 워낙
철거를 목전에 둔 구구역 같은 경우는 앞에 뭐 유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가구들 또 안에 있는 폐 물건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위험한 물건들이 흉물스럽게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데 좀 위험 요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막바지다 보니까 아직도 공사 현장의 틀을 다 못 벗어난 곳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있고. 네, 자녀들도 있고요. 그 사이가 지금 통학 노고입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그쪽으로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가거나 혹은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하지 못한 거죠. 어수선하니까 안전하지 어수선하죠. 못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떤 대책들이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그 흑석 자이 아파트 앞에 그 공사 현장을 임시 공공 그 보행로로 잡았고요. 네. 그쪽 그 문을 개방을 해서 현재는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로 대두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없어요. 근데 저희 흑석동이 고바위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곳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좀 설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멸등만이라도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구구역으로도 또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최대한 쓰레기를 좀 치워주시고 그다음에 안전도우미를 좀 배치해달라. 그리고 3구역으로 지나가는 길에는 필요할 수 있다면 옐로우 카펫을 깐다거나 혹은 학생들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좀 구축해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흑석동 주민들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흑석동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고등학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학생들은 이제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먼 거리를 이제 뭐 옆동으로 통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2월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신설과 증설을 할 수 있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전망이 밝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직장도 가까운 곳이 최고잖아요. 예. 학교도 멀리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우리 학생들이 오랫동안 흑석동 학생들은 겪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흑석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삼성고등학교라는 관악구의 삼성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이전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서로 땅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학교 그 건립에 대해서는 또 재개발을 하는 흑석 11구역에서 건립비를 또 그 기부 체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지에 대해서는 흑석 9구역에서 나오는 어떤 그 대지를 통해서 이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일단 관악구에 학교 이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처음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그동안은 이게 마치 관악구와 동작구의 어떤 갈등 문제로 그 야기가 되면서 관악구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2021년 8월에 그 관악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고 설문조사 내용이 과반수를 통과해서 이전 추진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관악구의 어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치인분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또 다시 연대를 하셔서 기존에 확정 추진이 됐던 내용들을 참여했던 모 집단이 적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했었고 네. 재투표를 진행하셨어요. 재설문이 됐죠. 예, 재설문 진행을 했었고 다시 거기서 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50%를 넘는 과반수 의견이 이전 반대가 나왔고 계속 그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전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죠. 관악구 삼성고가 대상 학교로 선정됐던 이유도 있을까요? 일단 삼성고등학교 자체가 현재 그 전교생이 300명이 안 됩니다. 그 고등학교 통폐합 조건에 중등교육기관은 300명이 기준이거든요. 이미 지금 현재 230명 가량밖에 안 되고요.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고
다른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외진 곳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작구에서 그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더 많고요. 물론 동작을 쪽보다는 갑 쪽에 있는 중학교에서 삼성고로 가는 그 학생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분상 그 학교가 흑석동에 이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해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서 이제 이전 말고 또 신설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일단 작년에 이전 추진이 힘들다는 걸 깨닫고 10월경 2022년 10월경에 교육청에 질의를 하면서 네. 신설은 가능한지에 대한 그 제기를 했습니다. 의견 제기를 했었고 이미 뭐 교육청과 교육부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던 내용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학교를 건립하는 과정 중에 가장 길게 걸리는 시간이 중앙투자심사라는 과정이거든요. 교육부에서 하는 과정이고요. 그 심사를 하게 되면 1년 걸릴 건립 기간이 3년에서 4년까지 지체가 됩니다. 네. 왜냐? 단계별로 다 일일이 인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삭제하고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부에서 올 2월이었죠. 2월 초에 이제 확정을 지어서 저희 그 동네 주민분들도 신설 조항이 됐던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주민들 자체적으로 흑석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또 이렇게 학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은 흑석동 주민 한 120분 가량이 지금 가입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빠른 유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신 주민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이제 결성을 하신 하나의 사단 법인화되어 있는 이제 단체고요. 이 단체는 정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와 그리고 앞으로 흑석동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구청과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하기 위한 어떤 결속체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최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근간을 만들어낸 또 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치를 하는 과정까지는 이 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최대한 저희 동네 빠른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도와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긴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말이나 서울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교육청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고 저희 시민분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좋은 곳에 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고요. 저희 흑석동 사당 1, 2동의 토박이 시의원으로서 저희 지역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게 설정을 하여서 의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궁금한 모든 이슈를 썰로 풀어보는 시간 궁금해 썰,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